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산업인공지능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이수동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 강의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는 산업인공지능에 쓰이는 데이터의 유형에 따른 산업인공지능 기술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산업인공지능의 활용 목적에 따른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인공지능이란입니다. 산업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산업인공지능은 명시적으로 인공지능, 즉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기술과 시도의 총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인공지능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산업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인공지능 자체를 우리가 어떤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첫 번째는 AI 기술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위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AI라고 일컫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술이 있겠고요. 또 이러한 분석된 결과를 실제로 우리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타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만을 연구하는 분야와 산업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도메인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엑스퍼타이즈가 바로 산업 현장에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정의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AI로 풀 수 있는 문제로 변환하고 그 결과를 적용해서 실제 산업에서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말하고요. 산업인공지능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이 구성 요소의 교집합으로 이해하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라는 어려운 용어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인공지능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인공지능을 설명할 때 항상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이라는 타이틀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업들이 있습니다. 제조도 있고 금융, 물류, 석유화학, 항공 등 여타 이외에도 다른 산업들이 있을 텐데, 모든 산업에는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라고 하면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모든 제조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해서 많이 파는 이것이 제조업의 본질이죠. 그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많은 문제들과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것이 산업인공지능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로 문제를 푸는 방법론, 도구가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보시면, 제조업에서 우리가 생산성을 최대화할 때 제조 현장에 있는 설비나 기기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러한 설비들을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런 생산성 최대화를 잘 달성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즘에 많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일컫는 우리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실제 생산 설비와 기기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적용해서 기기의 고장을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해결책을 우리가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로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예시로 금융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 수익을 최대화하는 걸 것이고, 데이터나 AI를 통해서 금융 상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물류라면은 물류 비용 최소화를 물류 계획, 스케줄링이나 라우팅을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해서 가장 저렴한 물류 비용으로 많은 물동량을 소화하는 그런 솔루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생산 마진을 최대화한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일 텐데 원료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고 수요와 같이 잘 연동한다면은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항공과 같은 경우에도 운영 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데이터 기반의 스케줄 최적화를 적용하면은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산업인공지능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데이터를 그 중심에 두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다양한 산업의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하시는 거, 이게 산업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아까 처음에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제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이 도입된 공장, 즉 제조업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를 많이는 들어보셨지만 이걸 이렇게 깔끔하게 나 나름대로 정의해본다, 한 문장으로 정의해본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스마트 팩토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봐라 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스마트 팩토리는 지능을 가진 공장이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능이라는 단어인데, 많은 분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야기할 때 공장 자동화와 약간 이 개념을 혼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장을 자동화하는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의 일부일 수는 있으나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나 기계가 대체하는 자동화가 산업 인공지능 또는 스마트 팩토리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지능이라는 키워드, 자동화에서 나아간 지능화라는 개념이 추가돼야 되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의 구성 요소로는 크게 스마트 센싱, 스마트 어널리틱스,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롤이 있습니다. 스마트 센싱은 제조 공정에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적재하는 겁니다. 관련 기술은 IoT나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에 리소스를 확보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분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나 데이터 과학, 머신러닝, 딥러닝, AI 등의 기술이 직접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대부분 상황을 판단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이런 태스크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은 AI와 빅데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능화를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초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AI 기술이 더 나아가서 직접 공장을 제어하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이 스마트 컨트롤 영역까지 간다면은 이제 완전한 지능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제조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또 공정을 최적 조건을 찾아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직접, 컴퓨터가 직접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이런 공장이 스마트 공장이 추구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관련된 기술로는 머신이나 프로세스 컨트롤이나 또는 로보틱스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의한 한 문장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능이라는 단어는 결국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아무리 고도화된 형태로 자동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화된 결과가 우리의 의사결정, 더 나은 최적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걸 지능화된 공장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산업인공지능은 결국에는 우리의 산업에 있는 프로세스를 지능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그럼 산업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공장을 지능화할 수 있구나. 그런데 지능화는 왜 해야 되고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기존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의사결정과 비교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제 지금 재직하고 계신 직장에서의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그 산업에서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정량적인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이나 관습 또는 주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어떤 제조 공정에서 어떤 스케줄링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는 품질 관리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선임자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맞는 말인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다양한 대안 중에 최적인지를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표현은 지난 5년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 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이 과거의 데이터가 이미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한 현상 표현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은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센싱 과정에서 실제 산업 현장의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데이터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은 실제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다 여태까지 그렇게 쭉 해왔어. 그냥 다 그렇게 했는데 공장 잘 돌아갔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느 부분이 문제였고 어디에서 병목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하게 되면 데이터를 살펴보니 이 부분이 문제였구나. 여기서 병목이 발생해서 생산이 늦어졌구나.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확장 용이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솔루션이나 해결책을 도입한 후에 이것을 전사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횡적 확장인데요. 이것은 적용 대상을 옆으로 펼쳐서 확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같은 제품 또는 비슷한 제품군을 생산하는 공장 A에서 어떠한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옆에 있는 공장 B, C, D에도 확산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횡적 확장이라고 하고요. 종적 확장은 데이터 크기 또는 적용 대상의 규모를 확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장 A 안에서 이 솔루션을 10,000개의 생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해 봤더니 성공적이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10만 개로 우리가 확장해서 해보자. 또는 연구소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되었다. 이것을 양산으로 확장해 보자.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업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종적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한 후에 이렇게 여러 군데로 확장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똑같이 할 수 있는 인력을 더 투입해야겠죠. 사람을 더 뽑든지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이 솔루션을 공장 A에 했던 거를 당신은 공장 B에 가서 이걸 하고 당신은 공장 C에 가서 이걸 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어 있다면은 그냥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공장에 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추후 이것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거나 또는 유지 관리하는 데도 많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이 좋은데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가로축은 시간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의사결정에서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왼쪽부터 우리가 하나씩 있는 이제 구성 요소들은 크게 데이터와 모델과 의사결정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데이터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거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데이터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입니다. 그럼 이 과거의 일에서 일어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살펴본다라고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봐서 어떠한 가설을 우리가 수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불량이 많이 났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량이 난 건가? 라는 질문을 만드는 거고요. 이 질문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그런 통계적 추론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해서 잘 된 건가? 라는 질문, 그것이 통계적으로 진짜 맞는 질문인가? 틀린 질문인가? 라는 걸 검증하는 요 루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축으로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의 과거에 이러한 일을 표현할 수 있는 규칙을 어떤 수학식에다 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정의 입력 온도와 압력을 이렇게 세팅했을 때 수율이나 불량률은 이렇게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했을 때 생산에 걸리는 시간은 이만큼 걸리더라. 라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수학식에 담고, 그렇게 되면은 미래에 그럼 내가 온도와 압력을 이렇게 세팅하면 수율이 얼마가 되겠구나, 또는 내가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하면 생산 시간이 이만큼 걸리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 미래 시점에 나오는 일이 이렇게 하니까 불량률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불량률이 적게 나오게 되는 거지? 라는 최적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축이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에서 가설로 가는 것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 가설에서 실제 진실을 밝히는 그 추론 과정이 통계적 추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부분이 기계학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A의 불량률은 500ppm, 설비 B의 불량률은 400ppm이었군. 이것은 지난 과거의 5년간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보고 나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럼 A와 B의 불량률에 실제로 차이가 있는 걸까? 설비 A를 담당하는 생산팀의 실제 생산 품질 관리나 생산성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정말 A가 B보다 못해서인가라는 그 질문이 바로 가설입니다. 이런 좋은 가설을 많이 찾아내면 당연히 좋은 문제에서 좋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런 걸 찾는 데에 많은 데이터 시각화나 통계 분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화 통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수립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영어로는 Exploratory Data Analysis, 줄여서 EDA라고 많이 일컫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래 예시는 타이타닉호, 영화로도 많이 아실 만한 초호화 유람선이 침몰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인데, 타이타닉호에 당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승객들이 실제로 사망했는지 생존했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오른쪽에 보이듯이 여러 가지 시각화나 이러한 통계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쪽에 보면은 왼쪽이 이 배에 탔던 탑승객 중에 사망한 쪽이고 이쪽이 생존한 쪽입니다. 그런데 이 왼편 막대기에 있는 성별을 한번 보시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훨씬 높고요. 생존자의 비율에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작습니다. 만일 사망 여부와 성별이 관련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면 이 색깔의 비율이, 길이의 비율이 똑같이 나왔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만약에 7대3이면 여기도 7대3이 나와야 되는데, 이 비율이 다르게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생존 여부와 성별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텐데 어떤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효율적으로 그래프를 한 장 딱 그렸을 뿐인데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시각화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잘 찾으신다면은 충분히 복잡한 수학 계산이 없이도 많은 유용한 정보를 실제 공정 데이터로부터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는 것이 EDA이고요. 두 번째는 통계적 추론인데, 그럼 아까 전에 들었던 예시에서 통계적 가설 검정을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설비 A가 B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이 불량률이 높게 나온 게 우연히, 정말로 이 불량률이 계속 매달마다 변동이 있는데 우연히 이번 달만 A 설비가 더 높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A에 문제가 있어서 B보다 높게 나오는 것인지, 이제 이것에 대한 검증을 데이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통계적 기법을 써서 실제로 그렇다라고 정량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통계 기법들은 대표적으로는 모수 추정과 가설 검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수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전 세계의 남성의 키의 평균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남성의 키를 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집단에서 나온 샘플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남성의 키의 수는 1000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의 키를 재서 이 1000명의 평균을 구해서 이 키 평균이 전 세계 남성의 키 평균일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모수 추정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실제 공정이 움직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무한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내가 10,000개의 데이터를 모았다면 10,000번의 관측치만을 수집한 겁니다. 그 전에는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전 세계의 남성 중에 1000명만을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10명의 남성만 가지고 키의 평균을 구하고 이게 전 세계 평균이다 라고 주장할 때와 100만 명의 평균을 재서 전 세계 남성의 평균이다 주장할 때, 여러분은 어떤 쪽의 주장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00만 명이겠죠. 그죠? 그래서 과연 몇 명을 수집해야 이게 신뢰할 만한 추정치인가, 또는 몇 명의 키를 쟀을 때는 이 추정치가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숫자로 만드는 것이 전부 다 통계적 기법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최근에 해서 빅데이터 하는 것이 데이터가 많을수록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얻은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가설 검정은 조금 다른 건데, 남성과 여성의 1000명의 평균 키를 쟀어요. 근데 남성의 키가 여성의 키보다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의 키 평균이 남성이 더 크다고 해서 전 세계의 남성과 전 세계 여성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남성의 키가 여성의 키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는가, 이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로 가설 검정입니다. 앞에 들었던 예시에서 설비 A와 B의 불량률이 다르게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도 A가 계속 더 높게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바로 가설 검정 또는 A/B 테스트라고도 부르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학습인데, 이 기계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정 변수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출력으로는 불량률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예측할 수 있는 수리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음 달에 이러한 공정 입력으로 세팅했을 때 불량률이 얼마 나올지를 알 수 있고, 이 불량률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이 수식을 통해서 역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모델을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수학식이에요. 이 수학식에다가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나중에 내가 세팅하고 싶은 입력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제가 궁금해하는 출력 데이터를 계산해 줄 수 있는 그 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시를 드려볼게요. x가 1일 때 y가 2였고, x가 2일 때 y가 4였고, x가 3일 때 y가 6이었고, x가 4일 때 y가 8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공정에서 입력 온도를 1로 세팅했을 때 수율이 2였고 입력 온도를 2로 세팅했을 때 수율이 4였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x가 5면은 y는 몇일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어렵지 않게 10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어떻게 10이라고 대답하셨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아마도 y가 x의 2배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에게 컴퓨터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머신러닝. 여기서 말하는 머신은 공장에 있는 머신이 아니라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학습하게 만드는 거예요. 패턴을. 어디에 있는 패턴? 데이터에 있는 패턴이죠. 그럼 여러분의 뇌는 부지불식간에 y는 wx라고 하는 수식을 만든 겁니다. y가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을 때 아 이거 곱하기인데? 근데 이 w는 몇이지? 2구나. 무엇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거죠. 그럼 이제 똑같은 예시를 들면 이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어떤 복잡한 수학식을 만들어 놓고 얘를 학습하도록 하면 이 복잡한 관계, x에서 y가 나오는 복잡한 관계를 어떤 수학적인 함수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공지능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큰 범위에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풀어서 얘기하면 컴퓨터로 인간의 행동을 모사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하는 일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모든 것.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는 뭐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이런 것을 하는 뭐 이런 게임을 하기 위한 어떤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것도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산업인공지능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하는 인공지능은 이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범위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머신러닝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모델을 컴퓨터와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기법.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컴퓨터에게 데이터만 주고 데이터에서 컴퓨터가 직접 모델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머신러닝이고요. 딥러닝은 이 머신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는 산업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 AI와 머신러닝을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실내 기온이 25도 미만이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꺼지고 25도 이상이면 자동으로 켜진다라는 로직으로 구현된 자동으로 운영되는 에어컨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어컨은 만약에 사용자가 기준 온도를 직접적으로 25도로 설정했다. 그리고 센서를 통해서 이 온도가 되면 켜지고 꺼진다라고 하면은 AI는 맞아요. 자,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이 에어컨이 사용자가 25도라고 알려준 적은 없는데 제가 어느 날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켰어요. 그러다가 에어컨이 켜진 다음에 너무 추워서 에어컨을 껐어요. 그러다 끄니까 또 더워서 켰어요. 그럼 다시 껐어요. 이 과정을 수천 번을 반복하는 거를 컴퓨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25도를 전후해서 에어컨을 껐다 켰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고 자동으로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최적 온도가 이 온도라고 세팅을 해줬다. 그렇다면 이거는 AI를 지나가서 머신러닝이 되지만 위에서 사용자가 기준 온도를 25도로 그냥 세팅해주는 것은 머신러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인공지능에서 말하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무엇인가를 코딩해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것. 이것이 이제 머신러닝이고 이것이 산업인공지능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데이터 유형에 따른 산업인공지능 기술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산업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머신러닝의 핵심은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형 데이터고요. 이 정형 데이터는 여러분이 평소에 만날 수 있는 엑셀 파일로 열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즉 행과 열로 정의될 수 있는 데이터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그렇지 않은 이미지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와 같은 행과 열로 정리되지 않는 데이터를 말하고요. 반정형 데이터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개념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번 강의에선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정형 데이터는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여드리는 테이블 데이터에서 행은 관측치, 즉 여러 사람을 의미하고, 열은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명, 나이, 전공, 취득점수, 성적 등 같은 속성을 가지는 동일한 속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개의 관측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게 정형 데이터가 되고, 행과 열의 다른 이름들은 이 아래와 같은 예시들이 있으니 여러분 현장에서 직접 이런 용어를 접하시게 되면 인스턴스 샘플 관측치는 행을 말하는 거구나, 속성 변수 인자는 열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시는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직접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예요. 뭐 어떤 거냐면 ERP 시스템, 그죠? ERP 시스템은 전사적인 경영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죠.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굉장히 고도화된 정형 데이터여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인사 정보, 재무 정보, 물류 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데 약속된 룰이 없이, 약속된 행과 열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다, 이러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시고, 또 제조 현장에서 쓰시는 MES 시스템, 기계를 생산 프로세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MES 시스템도 당연히 정형 데이터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형 데이터 중에 시간 정보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데이터들은 시간 정보가 없어요. 아까처럼 이수동, 이순신, 정약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들 간의 시간 순서가 없고, 지금 보여드린 예시처럼 오늘 날짜에 오전 9시 00분, 9시 1분, 9시 2분 1분 단위로 설비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 순서가 있는 데이터죠. 그렇죠? 이런 시간 순서가 있는 데이터도 정형 데이터로 표현한 후에 이 시간 패턴에 따른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시계열 분석이라고 일컫고, 이것도 정형 데이터에서의 대표적인 활용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엑셀 파일로 열리지 않는 단순한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또는 텍스트 또는 음성 신호 또는 소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텍스트는 많이 접해서 아실 거고, 음성 신호 또 이해가 되실 텐데, 소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 소셜 데이터라는 게 뭐지?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유튜브를 시청하셨다. 그럼 여러분이 시청했던 그 기록,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남기신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 정보, 구독 정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셜 데이터가 되겠고, 이 소셜 데이터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진 분석 대상의 데이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사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분석의 난이도가 높아서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는데, 빅데이터나 딥러닝 등 많은 산업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의 활용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의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분류입니다. 분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 불량이다, 정상이다, 이런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사진을 찍게 하고, 이 사진을 찍은 걸 컴퓨터가 직접 AI로 분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러면 이걸 보고 컴퓨터는 불량이라고 판정하고, 이걸 보면은 이제 정상인데, 그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이때까지는 해왔어요. 그죠? 눈으로 직접 보고 진짜 정상과 불량을 분류해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용이 높고 휴먼 에러의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동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있는 객체 인식과 영역 분해는 이 이미지 속에 있는 객체를 직접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진 속에서 고양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고 오리가 있는데, 컴퓨터가 이걸 보고 여기 네모 박스 안에는 강아지, 빨간 네모 박스 안에는 고양이, 이렇게 객체를 탐지해내는 것, 이것이 객체 인식이고요. 그 객체들의 윤곽선을 따준다, 이렇게 된다면은 영역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은 산업에서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많이 쓰일 수 있겠죠.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받아들인 영상 정보에서 어떤 게 자동차고 어떤 게 신호등이고 어떤 게 사람이고 이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마지막은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미지 생성 또는 처리 관련된 기술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인데요. 제가 cute cat holding a cup이라는 영어를 넣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컵을 들고 있는 귀여운 고양이라고 제가 이제 텍스트를 쳐 넣으면은 이 인공지능이 요 귀여운 고양이의 사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 이미지는 인터넷에 있는 걸 검색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이 AI가 검색해서 가져온 이미지가 아니라 AI가 직접 그린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지 생성입니다. 생성. 많이들 요즘에 관심 가지고 계실 챗GPT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텍스트 생성 모델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처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저해상도 사진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것도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기술이고,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불량 검사를 할 때 저해상도로 촬영된 사진을 고해상도로 바꿔서 더 정확하게 불량 탐지를 할 수 있는 등등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의 예시로는 문장과 문서를 분류하는 작업,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메일을 받았을 때 메일의 내용을 판단해서 자동으로 스팸 편지함에 넣어주는 것, 기계 번역, 여러분 많이 쓰시는 구글 번역기나 또는 파파고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겠고, 감정 분석, 텍스트에 들어있는 내용, 뭐 상품에 대한 리뷰가 긍정적인 반응인지 부정적인 반응인지를 예측하는 것, 자동 대화 시스템, 많이 쓰시는 챗봇, 챗GPT 오른쪽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이 직접 기사를 작성한다. 뭐 이런 예시 많이 이제 요즘에는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그 야구 리그인 MLB에서는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수년 전부터 야구 경기의 속보를 인공지능이 기사를 작성해서 쓰고 있었어요. 이런 정도로 텍스트 생성 기술도 챗GPT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셨듯이 굉장히 고도로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음성 신호 데이터, 음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러분 음성 비서 최근에 한 번씩은 써보셨을 텐데, 뭐 애플 같으면 뭐 시리가 서비스가 있을 거고, 뭐 구글의 오케이 구글 뭐 하는 서비스나 또 알렉사, 빅스비 등등 많은 음성 비서가 있고, 또 신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초음파나 또는 엑스레이 이런 걸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비파괴 검사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뭐 화학단지의 파이프 같은 경우에 이 파이프에 있는 균열이나 안에 있는 노폐물에 이제 그 누적되는 노폐물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 파이프를 직접 잘라서 볼 수는 없으니 파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신호를 쏴서 뭐 음파, 초음파 등등을 쏴서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서 AI로 불량인지를 탐지하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많은 산업인공지능 기술이 직접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는요, 앞에서는 이제 산업인공지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산업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산업인공지능의 목적에 따른 분류와 산업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업인공지능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했을 때는 아직도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산업의 종류가 많고,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풀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는 이유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한 번 더 분류를 하고 여기에 쓰이는 사례와 기술들을 매칭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서 산업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인공지능의 목적을 3가지 정도로 정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제품 개발 관점입니다. 프로덕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인공지능 자체가 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 자체를 파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자체를. 대표적으로 챗GPT 같은 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그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서비스고 제품이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 개선 관점입니다. 이거는 내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 산업이 있고, 이 산업에 있는 어떤 문제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관점. 세 번째는 지식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획득한다. 이 부분이 세 번째 관점이 될 텐데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개발 관점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챗봇 말씀드렸죠. 챗GPT 또는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는 클로바 또는 우리말로 친구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챗봇의 서비스를 내놓은 스캐터랩의 이루다 같은 것이 대표적인 서비스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추천 시스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대표적인 제품 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분명히 유튜브 처음 켜실 때는 영상 하나만 보고 자야지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렇지 않죠. 그렇죠? 계속해서 더 보다가 늦게 잠을 주무신 기억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추천해주는 그 다음 영상이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이죠. 뭐 음악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뮤직도 다음으로 추천해서 자동으로 노래를 틀어주고 이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다. 사실 이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플랫폼 서비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인데, 이런 추천 시스템도 여러분이 어떤 음악과 컨텐츠를 좋아했고 어떤 영상을 많이 봤고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있고 어떤 것을 좋아요 눌렀는지에 기반해서 이런 걸 추천해주는 AI 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예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I 프로덕트로 많이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가상비서입니다. 앞에서도 소개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산업에서는 의료 이미지 진단에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사실상 이 부분도 이 이미지의 출처는 뷰노라는 기업인데, 이 뷰노라는 기업에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사람의 뇌 또는 눈 또는 뼈, 여기서 나오는 의료 진단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특정 질병이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해주는 의사 대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의 카테고리를 분류하거나 특정 영역에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인간보다 이미 AI 모델이 훨씬 뛰어납니다. 뛰어나서 실제로 방사선 관련 의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성능이 있고, 물론 이런 성능이 높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뭐 사람의 의사를 대체하는 정말 의사로서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지만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제품 개발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여러분이 곧 맞이하게 될 자율주행 시대, 요즘에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구글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 또 현대기아자동차도 그렇고 많이 자율주행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도 핵심은 당연히 산업인공지능 기술이 되겠죠. 이런 것도 대표적인 제품 개발 관점이 되겠고, 또 AI를 활용한 인간공학, 뭐 사람의 포즈를 뭐 탐지해가지고 이 사람의 작업 자세가 부상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뭐 이런 걸 탐지한다든지, 또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피부 조직에다가 어떤 전기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칩을 심어서 이 사람의 동작과 행동을 제어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품 관점의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많은 산업에서 시도하고 있는 프로세스 개선 관점인데, 앞에 스마트 팩토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면 전체 공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솔루션화해서 결국엔 전체적인 디지털라이즈와 트랜스폼을 수행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특히 제조업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겠고요. 단위 기술로 보면은 AI 기반 품질 검사,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의 결함을 탐지하는 기술, 또는 비단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온도 또는 신호, 뭐 이런 다양한 물리적인 신호를 통해서 제품의 성능이나 불량 여부를 탐지하는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기술은 이상 탐지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로는 어노말리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라면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어야 할 데이터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상 상태에 돌입하면은 이러한 신호가 정상 패턴을 벗어나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AI가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뭐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졌다라든지, 아니면 뭐 베어링에서 나오는 뭐 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또는
이러한 이상 신호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고장이나 심각한 어떤 불량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를 하기 위한 이러한 탐지 기술을 이상 탐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스케줄링 관련된 내용인데요. 복잡한 철도나 비행기 관련된 스케줄을 최적화한다. 이런 데에도 AI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히 비행 관련된 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이나 기장, 그리고 들어가는 기내식,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류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비행 스케줄을 짤 때. 또 비행편이 내리고 뜨는 공항에서의 스케줄, 그리고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얼마의 티켓을 가격을 책정해야 이 항공사가 가장 최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싱까지 모두 고려하면은 이 비행기 스케줄링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것들을 잘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제어에 관련된 프로세스 컨트롤인데, 프로세스 컨트롤은 기존에는 통계 기반으로 하는 Statistical Process Control, 즉 SPC가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Advanced Process Control이라고 하는 APC 개념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 이 APC는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전 공정과 후 공정에서 일어난 일을 모델링하고, 전 공정이 이렇게 됐을 때 이번 공정에서 어떻게 입력을 넣는 것이 최적의 결과를 내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후 공정에서의 최적은 또 어떻게 되는지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APC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인 지식 발견 관점입니다. 지식 발견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AI 기반 신약 개발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사태를 보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 백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총각을 다투는 일이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경험해 보셔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그 신약 개발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의 조합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백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 조합을 테스트해보는 이 계산 과정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수학식을 돌려봐야 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AI 기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더욱 이 바이오나 제약이나 의학 분야에서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술의 AI를 접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연구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컨설팅, 이런 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명한 사례로 미국의 인닉스라는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미국의 실업률 증가를 가장 먼저 예측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기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들어가면 실업상을 신청하는 등의 1, 2개월간 휴식 시간을 가지는데, 이거는 사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실업률로 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 인닉스라는 회사는 어떤 걸 활용했냐면, 교통정보를 원래 분석하는 업체인데, 이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의 길이 평소보다 덜 막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실업률 증가 때문인가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걸 데이터로 검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정말로 정확하게 실업률의 증가를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다면 교통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냐, 예를 들어 잘 정제된 정보를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정의하면 자동차 제조회사에 이거를 판매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교통량이나 이동 정보, 러시아어 패턴 기반의 상권 분석을 한다든지, 주차 관리의 최적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5개 광고판의 프라이싱 전략을 데이터 기반으로 세우든지, 이런 걸 하면은 상품 및 서비스 유통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운전 행동이나 이 사람의 위험 등급을 잘 판정해서 위험 운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또 안전 운전하는 사람에게 싸게 보험을 판매한다면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수익을 최대화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동산 가격 예측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빅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이것을 가지고 추출해낸 정보가 굉장히 유용한 비즈니스 아이템 그 자체가 되는 이런 지식 발견의 관점에
산업인공지능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산업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와 핵심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유형에 따른 산업인공지능 기술의 분류와 활용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인공지능 목적에 따른 다양한 활용 사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이 여러분 현업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곳에서 많은 일들을 풀어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